2016년 11월 14일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 29번째 방송, 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이 생각난다라고. 예, 정성산이 누군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이질감을 줄여야 하는데 안타깝다라고 고든빛깔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캡틴 니용님께서 오셨으면 업과 꿀잼각을 꾹 눌러달라고 하셨어요. 오늘 방송 듣는 분 중에 아직 업을 눌러주시지 않는 추천을, 예전에 추천이었는데 업이 됐나요? 예, 업이 원래 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업이든 추천이든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진보와 빙고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별풍선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최순실이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했던 박근혜를 비판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서 떠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박근혜가 이제 말을 이어갔는데 그 말에 환호했던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뉴스에서 이슈가 됐었죠. 예. 이른바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표현. 이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사실은 박근혜가 이 말을 쓴 것이 최순실의 작품이다라고 검찰이 잠정, 예, 판단을 내렸다라고 오늘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다 뭐 아시죠? 전 사실 처음에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무슨 대통령이 대박이라는 표현을 썼나?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뜬금없이, 협의 없이, 상의 없이, 예, 대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걸 보고 다들 혼비백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박이라는 표현이 표준어인지 비속어인지 이것 때문에 뒤져보기까지 했다고.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대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비속어는 아닌가 보죠. 근데 그렇게 쓰는 표현을 보면서 그때도 참 이상했다. 혼인비정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도 좀 그랬고, 예,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통일대박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통일대박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 없었고, 뭐 대통령이 그런 말을 쓰는 걸 보니 뭐 너무 좋다니 어쩌니 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박근혜가 반응이 좋은 거잖아요. 예, 이 최순실이 쓰는 표현을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예, 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 박근혜가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고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순실 콩밥 메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뉴스를 통해서 나와갖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우리 캡틴 형님 좋은 말 그네가 쓰면 네거티브로 바뀐다라고. 네. 고든빛깔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대박. 그런데 지금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돼버렸는데, 개성공단도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아니 통일대박이라고 썼으면 그러면은 적어도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대박 쓰다가 갑자기 쪽박으로 확 가버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책적 신뢰가 갈 수가 없고,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또 얼마나 웃기겠어요. 뭐 뜬금없이 흡수통일식 개념으로 말이죠. 무슨 대박이라고 쓰다가 그 기분 나쁘게 말이죠. 남의 집 보고 합치자라고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그걸 대박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서로 합의도 없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남과 북이 공동으로 무슨 성명을 발표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협의도 없이 한쪽에서 대박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저쪽에서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또 쪽박으로 확 그냥 바뀌어버리니까 얼마나 웃겼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최순실에 대해서 미친 가격, 순실이 콩밥 정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뉴를 만들어 갖고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현수막을 밖에다가 내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메뉴가 야 진짜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땐 대박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4,900원이래요. 예. 요즘 4,900원짜리 밥이 이게 굉장히 예, 흔치 않죠. 그 메뉴도 끝내줍니다. 4,900원이면 예, 이 가능한가 싶은데 김장찌개라고 예, 김장찌개가 뭔가 했더니 김치찌개의 김자와 된장찌개의 장자를 갖고 와서 김장찌개라고 해서 아마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를 같이 주나 보죠. 예. 그리고 떡갈비를 준답니다. 그리고 야, 이 광주 역시 예, 반찬의 동네라고 반찬을 6가지나 준다고 그러네요. 4,900원에 반찬을 6가지, 육찬 반찬에 떡갈비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까지 그리고 콩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4,900원. 메뉴 소개 아래에는 순실히 콩밥 먹을 때까지 쭉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42살인데 42살 이 박경환이라고 하는 이 고깃집 사장이 마음속으로는 박근혜 퇴진과 같은 강한 문구를 이 현수막에다가 담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더라. 그래서 해학적인 풍자로 사람들이 조금 웃으시라고 그래서 만든 게 이 순실이 콩밥 메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현수막에 순실이 구속될 때까지라고 처음에 썼는데 저도 그렇고 남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바로 그날 구속돼 버렸잖아요. 예, 이 검찰에 출석한 날 저녁에 바로 긴급체포로 해갖고 구속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루밖에 이 현수막을 못 쓰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구를 바꿨답니다. 그래서 순실이 콩밥 먹을 때까지 예, 그때까지 이 메뉴를 4,900원에 팔겠다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순실이가 콩밥 먹는 걸 확인할 때까지 판매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큰일 났어요. 여기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장님께서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이 메뉴는 예, 순실이 콩밥 먹을 때까지 이거를 파시겠다고 했는데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냐면 이 메뉴는 이제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주장대로 보면 우리 고든빛깔님은 식당 사장님 재밌다고, 해주몽님은 상무지구인데 서울로 치면 청담동이라고 합니다. 고상만 반장이 시나리오 하나 써도 될까요? 장준하 선생이 문사에 최태민이 관련 75년 당에게 신임을 얻었는데 예, 신임을 얻은 결정적 이유가 없어서요. 구국성교단이 75년에 박통익의 신임 이유가 전 의문사에 관여했다. 예, 시나리오입니다. 정말. 자, 먼저 콩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장님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영원히 이 콩밥을 팔 수밖에 없는지, 순실히 콩밥 메뉴를 4,900원짜리 콩밥 메뉴를 앞으로 이제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나라 콩밥의 역사, 교도소의 콩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었던 역사를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누구한테 시비 붙거나 싸우거나 경찰서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너 콩밥 좀 먹어볼래? 너 콩밥 한번 먹어야 되겠구나. 콩밥을 먹고 싶어서 네가 미쳤구나. 뭐 환장을 했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너 교도소 가볼래? 뭐 이런 얘기로 사람들한테 쓰는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예, 지금 교도소는 콩밥을 먹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콩밥의 역사가 최초로 확인되는 경우가 1936년의 일이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당시에, 지금은 교도소라고 부르죠. 교화. 사람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교화시켜서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교도소, 또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교도소나 또 사람을 구치시켜 놓는다고 하는 구치소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1936년도 일제 당시에서는 형무소라고 했죠. 형무소. 사람을, 형을 살리는 곳인데, 여기에 식단표를 보면 1936년 일제시대 때 형무소 식단표, 지금의 교도소 식단표를 보면 재소자에게 줬던 그 곡식 비율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보면 쌀 10%, 콩 40%, 그리고 특이해요. 지금은 먹지 않는데 좁쌀 50%. 예. 좁쌀밥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저도 명동에 있는 명동 칼국수 유명하죠. 명동교자. 명동교자에 가면 거기서는 좁쌀을 밥에다가 넣어갖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좁쌀밥을 거기서나 먹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오곡밥 해 먹을 때 좁쌀 들어가는 거 빼놓고는 우리가 이제 좁쌀은 병아리 모이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 모이. 근데 하여간 36년도 당시에는 쌀이 10%, 콩 40%, 좁쌀 50%인데 이러니까 이제 당시에 사실은 좁쌀 비율이 더 많지만 콩 40%나 되니까 이때부터 그래서 콩밥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콩밥 먹어볼래? 해서 콩밥을 줬다. 예, 이래서 이제 콩밥에 대한 유래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마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이후에도, 이 콩밥을 줬던 유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7년 7월 19일 날, 우리나라 교정행정 최초로 수용자들에게 밥을 주는 그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령이 재소자 식량 급여 규칙이라고 그래요. 재소자 식량 급여 규칙. 여기서 보면 좀 바뀌었어요. 곡식의 혼합 비율이 1957년도에 이제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쌀 30%, 콩 50%, 그리고 잘못됐군요. 쌀 30%, 그리고 콩 20%, 그리고 보리쌀 50%로 바뀌었답니다. 예, 보리쌀 50%. 그러니까 과거 일제 시대 때의 기준으로 보면요, 쌀이 10%를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쌀 10%에서 20%가 올라간 30%로 바뀐 거예요. 57년도에 36년에 쌀 10%였던 것이 57년에는 쌀 30%로, 그리고 콩이 40%였는데, 예, 콩이 40%였는데 36년에는, 그런데 그것이 57년에는 20%가 줄은, 예, 콩 20%, 그리고 좁쌀 50%였던 것이 없어지고 대신 보리쌀 50%로 바뀌었다. 예,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또 바뀐 게 89년도에 바뀌었어요. 이때 바뀐 게 뭐냐면, 이때 사실, 예, 86년도에 이미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89년도에 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돌은 몇 프로? 돌, 1, 2%? 예, 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89년도에 마침내 콩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근데 정상적으로 보면 86년도에 없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때 쌀 60%에서 보리쌀 40%로, 그래서 쌀과 보리가 6대4 비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쌀이 이때 이미 89년도에 쌀이 이미 60%로 과반을 넘었고요. 제가 91년도에 학생운동하다가 감옥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옥을 가면 그러면은 콩밥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콩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콩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를 가도 콩밥을 먹는 것이 별로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았는데, 근데 가보니까 91년도에 제가 감옥을 갔을 때 기대했던 콩밥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기대했던 콩밥은 나오지가 않고, 완전히 시꺼맸어요. 밥이. 예. 밥이 굉장히 시꺼맸던 거예요. 왜냐면, 교도소는
군대 밥처럼 똑같이 밥을 하는 게 아니라 밥을 찝니다. 수증기로.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요. 이게 밥을 쪄서 주기 때문에 그냥 이게 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보리밥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수준. 당시에 91년도에는 보리떡 수준. 그래가지고 그냥 시꺼맸어요. 시꺼멓게 돼 있는 그거를 갖고 왔던 건데요. 그래서 정말 먹기가 좀 불편해 갖고 사람들이 뭐 고추장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이렇게 먹는 게 많았고요. 이렇게 해서 6대4 비율로, 그러니까 콩은 86년도에 사라졌는데 우리 캡틴 리 형님 말씀대로 쌀이 콩보다 싸서 86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콩이 굉장히 비싸서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말서부터 사실상 콩을 이제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콩이 없으니까 그 많은 재소자들에게 줄 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콩은 우리가 지금 먹는 서리태라든지 뭐 이런 까만 콩이 아니고 메주콩을 줬다고 그래요. 예, 메주로 뜨는 콩.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쌌겠죠. 예, 서리태는 굉장히 비싸요. 지금도 서리태 그 콩국수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서리태는 굉장히 좋은 콩이고 메주콩 같은 거를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좀 그러니까 찌고 막 이렇게 되면 이른바 이제 메주 냄새가 날 정도로 막 이랬다고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감옥에서는 이제 굉장히 했죠. 좋아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94년도에는 비율이 또 높아진 거예요. 6대4에서 7대3으로 또 바뀌었답니다. 쌀 70%, 보리쌀 30%로. 그리고 이듬해인 95년에는 또 올라갔어요. 네. 쌀 80%에서 보리쌀 20%로. 그래서 8대2로 95년에는 이미 쌀이 80%, 보리쌀 20%로 해서 굉장히 늘었는데 이렇게 쌀이 굉장히 예전에 콩밥에서 그리고 또 보리가 이제 많이 섞였었는데 보리가 점점 줄고 오히려 쌀이 늘어나게 된 것이 쌀 소비가 둔화되고 재고 쌀이 늘어나면서 쌀을 소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쌀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2008년도에는 마침내 이게 9대1 비율까지 올라갔답니다. 9대1 비율로 쌀이 90%에서 보리쌀 10%. 그러다가 2014년이죠. 2년 전이었던 박근혜 정부 하에서 6월 17일 날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 여기에 의하면 지금은 어떠냐? 이제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길게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이제는 너 콩밥 먹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누구랑 시비가 붙거나 싸우거나 따지게 되면요. 너 쌀밥 좀 먹어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쌀밥 좀 먹어야 되겠네. 이날 2014년 6월 17일 날 이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쌀과 보리 혼합곡으로 주던 것을 전부 다 흰 쌀밥으로만 주도록 그렇게 바꿨답니다. 변경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누구한테 시비가 붙거나 싸우게 되면요. 그러면 너 쌀밥 좀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외일 것 같아요. 의외일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제 쌀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DJ 정부 때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은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걸 보관하는 비용만 정말 또 수천억 원 정도의 관리 비용이 나갈 정도고 그래서 북한은 쌀이 부족하고 우리는 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적정하게 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되고 또 세금을 불필요한 데다가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쌀을 북에다 보냈던 건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쌀이 군량미로 전용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밑도 끝도 없는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쌀을 주지 않아서 이 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른바 정부민은 사람들이 사 먹지도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누구도 사실 정부민 사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쌀을 싸게 팔아도 1년 전에 쌀을 싸게 팔아도 잘 팔리지도 않는 마당에 더군다나 뭐 지금 2년 전 3년 전 쌀을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쌀을 군부대라든지 군대도 아마 그 정부민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재소자들, 예, 이런 교도소나 이런 데에서 쌀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쌀밥을 주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2012년도에 이 정부가 보리 수매를 폐지했답니다. 그러니까 쌀만 사고 보리는 정부가 사들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싼 정부 보리를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시중에서 이 보리쌀을 사려고 하면 시중에서 보리쌀은 키로당 2,300원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쌀은 그보다 더 싼 거예요. 키로당 2,100원. 그러니까 보리보다 키로당 200원이 더 싼 거죠. 쌀이. 그러니까 지금은 쌀밥을 준다고 그래요. 쌀밥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콩밥을 너 콩밥 좀 먹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너 이제 너 잘 걸렸어. 너 쌀밥 좀 먹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쌀밥을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 상무대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최순실이 콩밥 먹을 때까지 이 메뉴를 판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최순실은 영원히 콩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앞으로 대를 이어서 평생 이 4,900원짜리 이 밥을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칠성판의 비애님 속보, 추미애 대표 페이스북 영수회담 제안 배경, 그동안 당내 의원들 다수뿐 아니라 13일에 가진 긴급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했다라고 했다. 그래서 추 대표 혼자 결정한 게 아니랍니다. 추 대표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당내 의원 다수들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당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저는 더민주당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야당이 있는데 두 야당과는 왜 협의하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그것을 다른 야당이 수용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가갖고 어떤 결정을 갖고 오느냐. 근데 뭐 하야 하겠다라는 결정을 갖고 와도 그게 이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과연 이런 상태에서 다른 야당하고의 공조가 가능할 건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민주와 추미애 의원은 욕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하여간 본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한 것이 전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만약에 했다면 뭐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난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19일날 또다시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그때 가서 이런 제안을 했었다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정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박근혜보다 더 욕을 먹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이제 결정됐으니까 간다고 하니 잘 하기를 바라고, 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너 정부에서 제공하는 쌀 좀 먹어야겠네. 그거는 뭐 또 정부가 주는 쌀이 또 여기저기 있으니까 농부가 잘 되는 나라가 될 텐데, 바나나키니. 그러니까요. 사실은 앞으로의 가장 안보 위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식량 안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식량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러면 예, 사실은 그게 가장 위험하죠. 뭐 쌀은 어디서 나오나요? 뭐 이러면 쌀독에서 나오고, 김치는 어디서 나오나요? 라고 하면은 냉장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옛날에 우습게 아이들, 학생들,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갖고 웃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사실은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게 된다면, 예,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쌀값이 싼 것도 걱정입니다. 피자, 예전에는 피자 한 판값보다 싸다고 그랬는데, 피자헛의 피자 한 판보다 쌀값 20kg가 더 싸서 걱정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네 피자집보다 더 싼 상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고 보니 면도하셨다고 고든빛깔님과 진보아 빙고님이, 예,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도를 안 하고 제가 8일을 좀 길러봤더니, 이만하게 이제 수염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안 깎았으면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후에 수염을 기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수염을 길렀다라는 공통점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염 기르기 싫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면도를 좀 했고요. 배너 뒤로 설치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설치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뒤에가, 글씨가, 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 뒤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이제 여기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유수소 그 사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걸 정면으로 딱 넣으면은, 제 등 뒤로 돼 있어갖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여서, 그래서 측면으로, 예, 설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주제, 이 땅이 너무 좋아. 원하는 대로. 뒤가 지저분해 보인다고요? 뭐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예? 서재하고, 그죠? 서재하고, 그리고 전깃줄 2개 보이는 건데요. 예, 그것도 지저분하신가요? 예, 이해해 주세요. 예.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나라를 뭐 흔들고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지겹게 많이 듣고 아시기 때문에 뭐 2번 얘기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영화 이야기예요, 영화 이야기. 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영화 변호인 흥행 성공한 후에 변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이 영화를 만들었던 제작사가 세무조사를 바로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CJ는 왕이 된 남자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 이재현 CJ 회장이 구속이 됐다. 그리고 여의도 텔레토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시고 좋아하셨던, 그리고 저도 굉장히 보고 웃었던 건데, 예, 나나 뚜비 뭐 해갖고서는 안 쳤어? 예, 그리고 문제니? 이렇게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때, 박근혜는 뭐로 나왔었죠? 예.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CJ에 대해서, 예, JTBC에서 한 게 아닌가요? 그거는 CJ가 하는 다른 방송에서 했었던 거죠? 하여간 그걸 보고 굉장히 불쾌해서 이재현 CJ 회장이 구속되게 된 사유가 그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했었죠. 뽀로 나왔다고요. TVN에서. 맞아요. 예. TVN, 예, 뽀로 나왔었죠. 그거 굉장히 웃겼는데, 그죠? 재밌었고.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표현의 자유도 못하고 풍자도 못합니까? 개그가. 하여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받아갖고, 그래서 결국, 예, 대표 회장이 구속까지 됐고, 그러니까 CJ가, 박근혜 정부의
화해 제스처로 만들었던 영화가 인천 상륙작전. 야, 150억 원 제작비를 들여서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리고 연평해전이니 뭐 이런 것도, 예,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예, 이른바, 저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이야기구나 싶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자기들은 굉장히 열심히 작품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만든 보람과 성과도 없이 이것이 관변에서 만든, 관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다. 예. 그러한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되고, 작품의 상품성, 그리고 흥행,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도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정말 또 다른 피해자다. 그러니까 영화사도 피해자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이 영화에 출연했던 연평해전이라든지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도, 예, 다 피해자가 된 건데,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 또 연평해전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인 게 분명하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개입이 좋은 영화, 또 좋은 배우들이 오히려 비난받고 실패한, 예, 그런 의미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뭐 그런 상황 하에서도 더 가슴 아픈 건 영화 변호인의 주연 배우를 맡았던, 예, 우리 송강호 씨 이야기요. 이 송강호 씨, 이 송강호 씨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영화 변호인의 주연 배우를 맡고 나서, 그리고 나서 CJ와 롯데, 그리고 NEW, 예, 이 빅3 투자 배급사의 영화 출연을 단 한 편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리고 전 처음에 믿질 않았었어요. 변호인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 송강호 씨가 당분간 뭐 좀 쉬려고 한다, 뭐 시나리오 뭐 안 들어오지만 뭐 어차피 쉬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길래 저게 정말 사실일까? 에이,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변호인을 맡았다고 해갖고, 예, 영화의 주연을 맡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그 배우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신대철 씨가 박정희 음악 만들어달라는 강요를 거절하자, 뭐, 예, 마약사범으로 묶어서 감옥에 넣었다라는 이야기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송강호님 2년간 조용하네요. 라고, 장두리 아지님. 해주몽님이, 택시 운전사 촬영 중이라고, 광주항쟁의 영화요. 내년 5월에 개봉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송강호 씨 같은, 정말 누구나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배우인데, 그런 배우가 영화에 뭐 정권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찍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생계가 달려있는 배우를 하기가 어렵다라면 그게 무슨 나라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그 전부터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 의문사와 관련한 영화를 만드는 분들과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무려 5년이 지났죠. 예, 무려 5년. 신대철 씨는 신중현 씨의 아들이죠.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신대철 형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거든요. 예. 신대철 형님이 박정희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신대철 형님 아주 좋죠. 예. 군호문사에서 판문점에서 숨진 김은중이와 관련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해오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영화를 무려 5년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만나기로 좀 했는데,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갖고 정권의 입장에서 반하거나 불편한 영화는 일체의 펀딩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히나 그 변호인 영화가 흥행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작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난 다음부터 모든 제작사들이 이렇게 정권이 불편해하는 할 만한 이런 영화는 일체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는데 그때 당시 그걸 가지고 제가 글로도 쓰고 이야기도 할까 그랬는데 어이구 그렇게 했다간 저희 진짜로 문 닫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도 부탁을 해갖고 하도 부탁을 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못했는데 군 의문사 문제를 다루는 얘기니까요. 군 의문사를 다루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게 좋지 않은 얘기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들의 이야기들도 이제 나가니까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영화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아주 큰 규모로 다행히 좋은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렵게 돼갖고 설왕설래 하다가 마침내 지금 나온 얘기가 내년 2월쯤에 이 영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도 많이 5년간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갖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확실치 않은데 아마 이제 그거 가능한 것 같아서 영화 제목은 인터넷에서도 떴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건데 아마 아버지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쌓아온 그 지난한 과정 그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내년 2월에 영화가 이제 촬영이 되고 아마 내후년쯤에 아마 영화가 개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페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또 알려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영화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년 5월에 또 제가 연극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연극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등병의 엄마.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1일서부터 원래는 만들려고 했죠. 스토리 펀딩 이등병의 엄마 연극표를 사주세요라고 하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최순실이가 들어오고 막 이러길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상황이 어렵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연기해 갖고 11월 8일 날 다시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으로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어렵게 돼 갖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국면에서 또 12일 날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게 또 가능하겠냐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12월 1일로 목요일입니다. 그날로 연극 이등병의 엄마 표를 사주세요라고 하는 스토리 펀딩을 한 달 예정된 11월 2일에서 12월 1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1일부터 다음 카카오 연극 이등병의 엄마 표를 사주세요라고 하는 그 새로운 펀딩을 만나시게 될 텐데요. 연극표 미리 사주시면 그래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연극을 6일간 공연을 하는데 6일간 연극 공연을 하는데 배우 맹봉학 씨 아시나요? 맹봉학 선배가 연기 지도를 할 거고요. 제가 총괄 감독을 맡을 텐데 거기에서 이 연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대한민국의 억울한 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든빛깔님, 예, 꼭 개봉되길 바란다고, 예, 아버지의 전쟁. 캡틴 리옹님, 계속해서, 업과 꿀잼과 꾹 눌러달라고, 예, 계속해서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지금 꼭 눌러주시고, 예, 업 추천 꼭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박준영 스토리 펀딩 글 잘 보았다고, 감동이었다고. 정말, 예, 저도 박준영 변호사, 파산 변호사의 청탁 처음에 이제 부탁받고, 야, 이거, 민폐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거, 올리고요. 엄청나게 많은, 예, 감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상규 기자하고 박준영 변호사한테 엄청나게 고맙다고 인사를 받았는데, 하여간 제가 쓴 글이, 그 후에 많이 들어왔어요. 예, 많이 들어와서 제가 글 쓰고 난 다음에 한 4천만원 정도 하룻밤에 한 4천만원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스토리 펀딩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순실 사태가 이른바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게 정체돼 있었다고 그래요. 한 4억 8천대에서 쭉 정체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이른바 5억을 뚫고 올라가 버린 거죠. 5억을 뚫고 마지노선이었던 5억을 쫙 뚫고 갔는데, 박준영 변호사하고 박상규 기자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전화를 주고 왔고요. 그게 이제 제가 글을 잘 써서 뭐 이런 거 같지는 않고, 두 사람이 여태까지 해왔던 성과가 크고, 또 박준영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하니까 상품이 좋으니까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전 얘기를 했는데, 여하간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억 6,800만원 정도, 5억 6,800만원 정도가 저 파산 변호사를 돕기 위한 스토리 펀딩 최종 모금액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원금 제도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인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호응을 해주고, 18,000명 정도가 호응을 해줬더라고요. 18,000명 정도가, 18,000분이,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다 먹으면 얼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8,000명 정도가 5억 6,800만원 정도를 걷어줬으니까, 제가 계산해봤어요, 일부러. 그게 1인당 얼마 정도 되나 했더니 한 31,000원 꼴이더라고요. 18,000명 정도가 31,000원 꼴로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예, 해줬어요. 예, 우리 속보 여야 최순실 특검법 합의, 야당이 특검 추천. 예, 특검법이 합의가 됐군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최순실을 기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2명을 추천하고, 그러면 그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선정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박근혜가 아마 2명을 야당이 추천하면 그 중에 1명을 박근혜가 또 선택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죠? 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특검과 관련해서 쭉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 해야 되겠죠? 1970년 11월 13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46년 전에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예, 당시 22살의 전태일. 아마 이제 전태일 평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전태일이라고 하는 22살의 어린 노동자가, 당시에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했죠. 이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나이 어린, 예, 어린 시다. 예, 시다가 이제 일본 말이죠. 그래서 보조, 예, 미싱 보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다로 일하고 있던 어린,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허리를 굽힐 펴기 어려운 아주 좁은 공간에서 실먼지가 나풀나풀, 예, 그렇게 이제 한없이, 그래서 배기구도 없는 진짜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노동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폐병을 앓게 되고, 그렇게 병이 들면 치료해 주거나 보상해 주는 건 고사하고, 그대로 그냥, 쫓아내 버리고, 그리고 다시 다른 나이 어린, 예, 시골에 가난한 집 딸들을 데리고 와서 노역을 시켰던, 이러한 당시에 1970년 그 시절에 60년대 70년대의 그 노동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이런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도 이제 이 평전을 저도 여러 번 읽었고 했는데, 여러 차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편지로 이렇게 진정서도 여러 번 냈고요. 그리고 노동청에다가 근로감독관, 예,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해놓은 노동 환경을 지키라,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편지도 보내고 진정서도 내고 탄원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 끝내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죠. 그러면서 거리로 뛰어나가면서 불타는 몸으로 사람들이 서성이는 거리로 뛰쳐나와서 마지막까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다가 쓰러졌는데, 우리 해주몽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홍정희 씨가 전태일 열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쓰셨는데, 그쵸.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가 제가, 아무튼 우리 해주몽님이 나이가 그렇게 어린가? 제가 이거 만들 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재야단체에서 제가 일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바로 46년 전 그때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동운동의 한 지평,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이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의 이 숭고한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71년도에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김대중 당시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태일 정신의 구현이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했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고, 오늘날에 와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은 노동운동의 어떤 산 역사, 상징이 됐습니다. 상징이 됐는데, 요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70년에 태어났습니다. 8월 4일 날 태어났으니까 제가 태어나고 며칠 후에, 예, 그러니까 한 2달 후쯤인, 그러니까 9, 10, 11, 석 달 후군요. 1970년 11월, 제가 8월생이니까 석 달 후에 이제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석 달 후에 바로 이 일이 났으니까 저는 전태일이라는 분을 만난 적은 없죠. 예. 뭐 3개월짜리가 뭘 만났어도 기억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대신 이 어머니를 제가 만났었고, 이 어머니하고 제가 굉장히 친하게 아주 가까운 사이로 뵙고 모셨었어요. 네. 제가 91년도에 육아협이라고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간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이소선 어머니를 만났었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어머니하고 자주 뵈왔죠. 이 어머니를 통해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해주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에 이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이 어머니를 인터뷰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연합통신이라고 제가 있었던 그 재하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이구나. 주간 전국연합통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책에 기고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인터뷰를 아주 장시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이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고든빛깔님 다시 사람이다 추천도서. 예, 맞아요. 제가 쓴 네 번째 책이죠. 예, 도서출판 책담에서 낸 다시 사람이다에 이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했던 그 전문을 제가 책으로 냈었는데 아유 고든빛깔님이 아마 이 책을 읽으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전태일이라는 분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오늘날 제가 이 방송에서 46주기가 된 오늘 그 하루가 지난 오늘 전태일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소설 어머니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정말 숭고한 죽음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많은 분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태일이라는 분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 다름 아닌 이 전태일이라는 분도 훌륭하지만 이소선 어머니였기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태일이라는 분이 분신자살을 하기 전날 그때 계속해서 이 어머니한테 내일 몇 시에 평안시장 구름다리 앞으로 나와달라고 아들인 전태일이 계속 얘기했는데 이 어머니는 거기 왜 가냐고 화를 냈대요. 아들이 뭔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기한테 거기 오라고 하면 데모하거나 시위하는 걸 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안 가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전태일 열사의 친구가 문을 벌컥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어머니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내 아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대요. 그때 친구분이 그 전태일의 친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지금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전태일이가 지금 평안시장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이 대목이 이 어머니의 위대하고 훌륭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요. 지금 밖에다가 차를 가져왔으니 저 택시를 타고 저랑 빨리 태일이한테 가시자고 이 전태일의 친구, 아들의 친구가 얘기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차를 타고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버스를 타고 갈 테니 너는 빨리 가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다 해서 친구가 택시까지 대절해서 그때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가서 빨리 이 차를 타고 가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신고 있던 신발까지 내던지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허겁지겁 그 차를 타고 갈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그 평균인데 근데 이날 이 어머니는 아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갈 테니 너는 저 차를 타고 가라고 그랬대요. 나중에 왜 그러셨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너무 당황을 했고 그래서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당황한 상태에서 갔다가 자기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더라. 아들을 보면 자기가 기절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된다면 큰 실수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어머니는 아주 평범한 그냥 어머니였어요. 노동운동을 한 적도 없고 다른 그런 것도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셨고 그렇게 해서 간 다음에 아들을 병원에서 만났는데 이 아들이 거의 다시 살아나기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더래요. 주사를 2대만 맞으면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의사한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2대만 놔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비싸더래요. 그래서 돈이 있냐고 그러길래
내가 지금 조그만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내일 당장 팔아서 갖고 올 테니 놔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의사가 차갑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만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해주면 내가 주사를 놔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래요. 누구였냐면 노동청에서 나온 근로감독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보증 서면 이 주사를 놔줄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을 가더래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전태일 열사가 어머니를 엄청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가니까 이 아들이 전태일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차피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죽기 위해서 몸 안에다가 솜을 넣고 옷과 옷 사이에도 솜을 넣고 그 안에다도 석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를 맞아도 살 수 없으니 어머니 이제 그건 그만하시고 제 이야기를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제가 다 못다 굴리고 가는 덩이 노동 해방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의 권리 이것을 위해서 이제 어머니가 저 대신 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약속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울면서 그래라고 얘기했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어머니 크게 얘기해달라고 그랬답니다. 크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라고 약속을 크게 했대요. 네가 못다 굴린 그 덩이 이것을 내가 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것이 이 어머니가 쌓아온 이유였던 겁니다. 아들이 죽으면서 남겼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쌓아온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이 전태일 열사가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쌓아온 그러한 길이었던 겁니다. 역사는 위대한 분이 만들지만 그 위대한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살아남은 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소선이라고 하는 분이 그 어머니가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 이소선 이 어머니의 투쟁과 힘이 아니었다면 전태일이라고 하는 분의 위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46년 반세기가 지나가는 지금까지 이어졌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꼭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전태일 여사 46주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였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29번째 고상만 유속 그 사건 오늘 여기까지 이어졌고요. 고든빛깔님 아름다운 사람들 고상만님도 님도 아름다운 분이고요. 진보아빙고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칠성반의 배님 오늘 방송 풍요롭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주셔갖고 저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고든빛깔님 많은 화답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캡틴 형님 오늘도 우리 매니저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제가 마음 편히 방송할 수 있었고요. 좋은 분들과 좋은 나라를 만드는 그날까인 방송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내일 또 김용민 브리핑 하죠. 김용민 브리핑에서 박근혜한테 꼭 듣고 싶은 3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한테 꼭 듣고 싶은 3가지 이야기, 그 이야기 내일 김용민 브리핑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방송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지 않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방송을 한 번 더 할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뉴스가 너무 많은 나라예요. 뉴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서 그 중에서 어느 걸로 뉴스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번 주에 박근혜가 하야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가지 말고 좀 박근혜 그냥 하해해서 국민 좀 더 이상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죠. 예, 박근혜 하야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연했던 우리 김광산 관광도 좀 가고요. 멈춰진 개성공단의 기계도 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는 날까지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